칠흑 같은 어둠이 서울의 밤을 삼켰다. 장대비가 거대한 도시의 상처를 씻어내듯 아우라 그룹의 회장 강태민이 앉아있는 마이바흐의 방음 유리창을 사정없이 두드렸다. 그는 무심한 표정으로 창밖의 흐릿한 네온 사인을 응시했다. 와이퍼가 빗물을 닦아낼 때마다 드러나는 강남의 거리는 퇴근 시간의 교통체증으로 붉은 미등의 강을 이루고 있었다. 평소라면 신경질적으로 손목시계를 확인했겠지만 오늘은 왠지 모든 것이 무감각하게 느껴졌다. 그의 머릿속은 방금 끝난 지루한 이사회 회의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신규 리조트 사업의 수익성 분석, 경쟁사의 동향, 그리고 주주들의 탐욕스러운 얼굴들. 28배 그룹 총수 자리에 올라 지난 8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왔다. 그 결과 아우라 그룹은 재계 서열을 몇 단계나 뛰어넘는 괴물이 되었고 강태민이라는 이름 앞에는 늘 냉혹한 전략가, 얼음 심장을 가진 군주 같은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회장님, 조금 더 정체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앞쪽에서 작은 접촉 사고가 있었다는 보고입니다. 운전석의 김 비서가 룸미러로 그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강태민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이런 기다림은 그의 인생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것이었다. 인내심은 그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였으니까. 그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발걸음을 재촉하며 어딘가로 사라져갔다. 화려한 상점들의 불빛이 빗물에 번져 비현실적인 풍경을 만들어냈다. 바로 그때 그의 시선이 번화가 뒤편의 어두운 골목 어귀에 멈췄다. 고급 세단 안에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와는 전혀 다른 날 것 그대로의 혼돈이 그곳에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적인 경고가 그의 뇌리를 스쳤다. 검은 옷을 입은 장정 서너 명이 한 여자를 벽으로 몰아세우고 있었다. 비에 흠뻑 젖은 여자는 필사적으로 그들에게서 벗어나려 했지만 역부족인 듯 보였다. 남자들의 위협적인 몸짓과 여자의 공포에 질린 얼굴이 아주 잠시 차창을 스치는 불빛에 드러났다. 강태민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아졌다.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흔한 폭력의 현장. 그는 이런 일에 감정을 소모할 만큼 한가한 사람이 아니었다. 외면하면 그만이었다. 그는 애써 시선을 거두고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려 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힘이 그의 눈을 다시 그 골목으로 이끌었다. 여자는 무어라 소리치고 있었지만 거센 빗소리와 차의 방음벽에 막혀 들리지 않았다. 그저 절박한 몸짓만이 그녀의 다급한 상황을 대변하고 있었다. 남자 중 하나가 여자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려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골목 안쪽 상점의 작은 처마 밑에서 조그만 인형 하나가 뛰쳐나왔다. 비바람 속으로 망설임 없이 뛰어든 것은 고작 5살이나 되었을까 싶은 작은 여자아이였다. 아이는 마치 어미를 지키려는 새끼 사자처럼 두 팔을 벌려 남자의 다리를 필사적으로 끌어안았다. 안 돼.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 아이의 외침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 작은 몸에서 터져나오는 분노와 용기는 폭우를 뚫고 강태민의 심장까지 전달되는 듯했다. 강태민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그의 얼음 같던 심장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는 소리가 들렸다. 저토록 작은 아이가 저 거구의 남자들 앞에서 어떻게 저런 용기를 낼 수 있단 말인가. 남자들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귀찮다는 듯 아이를 뿌리치려 했다. 여자는 비명을 지르며 아이를 감싸 안으려 했고 골목의 혼돈은 극에 달했다. 그때였다.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며 전조등을 번쩍였다.
한 줄기 강렬한 빛이 어둠을 가르며 골목 안을 환하게 비쳤다. 빛은 정확히 엄마를 보호하려 애쓰는 아이의 얼굴 위로 쏟아졌다. 흠뻑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그 작은 얼굴에 담긴 모든 것이 강태민의 시간을 영원처럼 멈추게 만들었다. 굳게 담은 입술, 위협적으로 빛나는 크고 검은 눈동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완고한 턱선까지. 연아. 그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나직한 신음이 흘러나왔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한 충격. 지난 8년간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 없는 얼굴, 지워버렸다고. 이제는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기만했던 바로 그 얼굴. 그의 첫사랑이자 유일한 사랑이었던 한서연. 그녀가 20살 시절에 가졌던 그 모습 그대로 작은 아이의 얼굴에 완벽하게 재현되어 있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이성과 논리는 마비되었고 오직 본능만이 남았다. 8년 전 한마디 말도 없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그녀. 온 세상을 뒤져서라도 찾아내려 했지만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모든 흔적이 지워져 있었다. 그녀를 잃은 상실감은 그를 지금의 냉혹한 강태민으로 만든 가장 큰 원동력이자 가장 깊은 상처였다. 그런데 지금 그녀의 얼굴을 한 아이가 눈앞에 나타났다. 혼란은 짧았다. 아이를 밀치려던 남자의 손이 다시 움직이는 순간 강태민의 눈빛이 얼음보다 차갑게 변했다. 그는 태블릿 PC 대신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명령의 힘이 실려 있었다. 그의 분노는 조용했지만 그래서 더욱 무서운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김 비서. 네, 회장님. 김 비서는 갑작스러운 호출과 그의 싸늘한 목소리에 바짝 긴장했다. 룸미러로 비친 강태민의 얼굴은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냉정하고 날카로워 보였다. 마치 사냥을 앞둔 최상위 포식자처럼 그의 온몸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한 기분에 김 비서는 마른 침을 삼켰다. 강태민의 시선은 여전히 골목 안의 모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빠르게 이어졌다. 지금 당장 내려. 저기 골목에 있는 쓰레기들 눈앞에서 치워버려. 그리고 저 여자와 아이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다치게 하면 넌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무슨 수를 써서든 당장 안전하게 확보해. 5분 주지. 그의 명령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선전포고였다. 8년간 멈춰있던 그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한서연의 얼굴을 한 저 아이는 누구인가? 그리고 저 여자는 누구인가?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지금은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 저들을 자신의 세상으로 다시 끌어와야 한다는 사실뿐이었다. 김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강태민을 10년 가까이 보좌해왔다. 회장님이 저런 목소리를 낼 때는 이유를 묻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즉시 차문을 열고 폭우 속으로 뛰어들었다. 동시에 귀에 꽂힌 무선 이어폰을 통해 경호팀에게 짧고 신속한 명령을 하달하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주변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 세단들에서 건장한 경호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강태민은 차 안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다. 김 비서와 경호원들이 골목 안에 남자들을 제압하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프로들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효율적이었다. 비명과 고함이 잠시 터져 나왔지만 이내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상황은 완벽하게 통제되었다. 그는 이제 저 여자와 아이를 마주할 일만 남았다.
8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거대한 벽을 넘어 그는 과연 어떤 진실과 마주하게 될까?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김 비서와 경호원들이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나타나 골목의 혼돈을 정리하는 데는 채 1분도 걸리지 않았다. 강태민의 훈련된 사냥개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였다. 위협적이던 남자들은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쓰러졌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된 상황. 이제 남은 것은 그 여자와 아이를 안전하게 차에 태우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강태민의 예상은 빗나갔다. 김 비서가 정중하게 우산을 받쳐들고 여자에게 다가서는 순간 그녀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구원자가 아니었다. 또 다른 위협, 더 크고 조직적인 위협일 뿐이었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미친 듯이 움켜쥐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빗속으로 내달렸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경호원들이 잠시 주춤한 사이 두 모녀는 미로 같은 골목의 어둠 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김 비서의 목소리가 인터컴을 통해 자책감과 함께 흘러나왔다. 강태민은 아무 말 없이 굳은 표정으로 주먹을 움켜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8년 만에 눈앞에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져버린 흔적을 놓친 상실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에 이골이 난 여자라는 것을 잠시 잊고 있었다. 그는 차갑게 명령을 내렸다. 골목, CCTV, 주변 차량, 블랙박스,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영상을 긁어모아. 그리고 저 쓰레기들, 바로 처리해. 누가 보냈는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혀를 뽑아서라도 알아내. 1시간 안에 내 펜트하우스로 보고해.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과 함께 다시 한번 불타오르는 집요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번에는 결코 놓치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우라 그룹 본사 최상층, 그의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성체와 같았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강태민은 마치 유배당한 왕처럼 홀로 서 있었다. 그는 샤워 가운을 걸친 채 전면 유리창 앞에 서서 쏟아지는 비를 내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빗줄기에 흐려져 마치 수만 개의 눈물처럼 보였다. 8년 전 그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었다. 그날은 그의 20번째 생일이었다.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는 서연과 함께 작은 옥탑방에서 단출한 파티를 열었다. 값비싼 샴페인 대신 캔맥주를, 화려한 오케스트라 대신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배경으로 서로에게 미래를 약속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세상이 등을 돌려도 언제나 곁에 있겠다고, 그의 그림자가 되어주겠다고 속삭였다. 그녀의 미소는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등불이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가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사라지고 없었다. 테이블 위에는 차갑게 식어버린 커피와 짧은 메모 한 장만이 남아 있었다. 미안해, 나를 찾지 마. 그게 전부였다. 어떠한 설명도 변명도 없었다. 마치 지난 1년간의 사랑이 모두 한여름 밤의 꿈이었던 것처럼. 그녀는 그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증발해버렸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그녀를 찾아 헤맸다. 그녀의 가족, 친구들, 그녀가 아르바이트하던 가게까지. 하지만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그녀의 행방을 모른다고 했다. 아니, 처음부터 한서연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했다. 그녀의 주민등록은 말소되었고 모든 기록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아우라 그룹의 전신이었던 작은 회사의 모든 정보력을 동원했지만 그녀는 그림자조차 남기지 않았다. 그때 그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잠적이 아니었다. 누군가, 거대한 힘을 가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존재를 지워버린 것이다. 유력한 용의자는 그의 아버지 강 회장이었다. 아들의 미래에 방해가 되는 가난한 여자를 치워버리는 것쯤은 그에게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었을 테니까. 그는 아버지를 찾아가 분노를 터뜨렸지만 아버지는 서늘한 미소로 부인할 뿐이었다. 결국 그는 포기해야만 했다. 아니, 포기하는 대신 복수를 선택했다. 그는 아버지의 꼭두각시가 되기를 거부하고 자신만의 힘을 키우기 시작했다. 사랑을 잃은 슬픔과 배신감은 그를 더욱 냉철하고 잔인하게 만들었다. 그는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이성으로만 움직이는 기계가 되었다. 그렇게 8년이 흘렀고 그는 마침내 아버지를 뛰어넘어 아우라 그룹의 절대적인 군주로 군림하게 되었다. 회장님, 서재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김 비서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태민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방금 전의 감상적인 흔적을 모두 지운 채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었다. 말해봐. 김 비서는 태블릿 PC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브리핑을 시작했다. 우선 골목에서 확보한 CCTV 영상입니다. 화질이 좋지 않고 우산에 가려 얼굴 식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주변 차량 블랙박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그 구역만 정확히 사각지대인 것처럼 그의 보고는 절망적이었다. 마치 8년 전의 상황이 그대로 반복되는 듯했다. 그 여자와 아이는요. 강태민이 핵심을 찔렀다. 행적을 추적해봤지만 골목을 빠져나간 뒤로는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기록, 카드 사용 내역, 통신 기록, 그 어떤 것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인상착의를 토대로 서울 전역의 실종자 및 미아 신고센터를 확인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치하는 정보는 없습니다. 강태민은 입술을 깨물었다. 8년 전과 똑같은 패턴, 완벽하게 사회 시스템 밖에서 살아가는 존재.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녀는 여전히 누군가로부터 쫓기고 있거나 혹은 스스로를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는 것이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다. 그 쓰레기들은 입을 열었나? 김 비서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이상합니다. 단순한 동네 건달들이 아니었습니다.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흔적이 보입니다. 하지만 입을 열기 전에 전부 자살했습니다. 저희 경호원들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미리 숨겨둔 독극물 캡슐을 터뜨린 것 같습니다. 그 말에 강태민의 눈빛이 섬광처럼 번뜩였다. 자살. 그것은 꼬리를 자르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납치나 협박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그녀를 제거하려는 목적을 가진 거대한 배후가 있는 계획된 범죄였다. 그리고 그 배후는 강태민이 그녀를 다시 찾으려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오늘 밤의 사건은 어쩌면 그를 향한 경고일 수도 있었다.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는 피로 물든 경고. 차가운 분노가 그의 머리끝까지 차올랐다. 감히 누가 그의 영역 안에서 이런 짓을 벌이는가. 감히 누가 8년 동안이나 그를 기만하고 그의 여자를 고통 속에 살게 했는가.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무력한 20살 청년이 아니었다. 이제 그는 대한민국을 쥐고 흔들 수 있는 힘을 가진 아우라 그룹의 총수 강태민이었다. 그는 김 비서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지옥의 심연에서 울려 퍼지는 것처럼 낮고 위협적이었다. 김 비서, 지금부터 아우라 그룹의
모든 정보팀을 가동해 합법, 불법 가릴 것 없어. 국가정보원 출신이든 흥신소 깡패든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정보원을 동원해 서울 전체를 이 잡듯 뒤져서라도 그 두 모녀를 찾아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의 도시를 노려보았다. 그리고 8년 전 한서연이라는 이름과 관련된 모든 파일을 다시 열어. 그때는 아버지가 막았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녀의 가족, 친구, 이웃, 먼 친척까지. 모든 인간관계를 샅샅이 파헤쳐 먼지 한 톨까지 찾아내. 분명 어딘가에 우리가 놓친 연결고리가 있을 거야. 이번에는 내가 직접 지휘한다. 그의 선포는 새로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8년 동안 묻어두었던 과거의 망령과의 전쟁. 그리고 그 망령 뒤에 숨어 있는 거대한 적과의 전쟁. 그는 기꺼이 이 전쟁의 모든 것을 걸 생각이었다. 그 아이의 얼굴, 서연을 꼭 닮은 그 얼굴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아이는 이 전쟁에서 그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유일한 이유이자 승리의 깃발이었다.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고 있었다. 강태민의 명령이 떨어진 순간 아우라 그룹이라는 거대한 기계의 모든 톱니바퀴가 한 방향으로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룹 내 최고의 엘리트들로 구성된 정보 전략팀은 사실상 전쟁 지휘본부나 다름없었다. 수십 명의 분석가들이 서울의 모든 디지털 데이터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었고 전직 국정원 요원부터 뒷골목의 가장 은밀한 소식통까지 강태민이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눈과 귀들이 두 모녀를 찾기 위한 거대한 그물망의 일부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마치 신기루를 쫓는 것과 같았다. 한서연과 아이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8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어떤 공식적인 기록에도 흔적을 남기지 않고 있었다. 병원 진료 기록, 금융거래 내역, 심지어 편의점에서 사용하는 포인트 카드 기록조차 없었다. 그들은 현대 사회의 촘촘한 감시망을 완벽하게 벗어난 유령이었다. 강태민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지만 동시에 섬뜩한 감탄을 느꼈다. 대체 누가 어떻게 한 개인의 존재를 이토록 완벽하게 지울 수 있단 말인가. 보고서가 쌓여갈수록 좌절감도 깊어졌다. 김 비서는 며칠 밤낮을 꼬박 세우며 팀을 독려했지만 결과는 언제나 원점이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무력감이 배어 있었다. 강태민은 8년 전 아버지 앞에서 똑같은 말을 들었던 것을 기억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를 반복할 생각이 없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한서연의 유일한 사진, 20살 시절의 앳된 미소가 담긴 사진을 노려보았다. 접근 방식을 바꿔 강태민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우리는 유령을 찾고 있는 게 아니야. 필사적으로 숨어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다. 디지털 기록이 없다면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지. 8년 전 한서연이 사라졌을 때 그녀를 도왔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인물을 다시 훑어봐. 아무리 사소한 인연이라도 상관없어. 잊혔던 이름, 스쳐 지나간 얼굴까지 전부. 그의 지시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정보팀은 한서연의 과거 인적 관계를 원자 단위까지 분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먼지 쌓인 데이터 더미 속에서 아주 작은 실마리 하나가 발견되었다. 한서연의 어머니가 오래전 입원했던 요양병원의 간호조무사. 그녀는 몇 년 전 퇴직하여 시골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녀의 계좌에서 몇 년에 한 번씩 아주 소액의 현금이 인출되는 정체불명의 패턴이 발견된 것이다. 너무나 미미해서 그동안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흔적이었다.
강태민은 즉시 김 비서를 그곳으로 보냈다. 며칠간의 끈질긴 잠복과 설득 끝에 전직 간호조무사는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녀는 한서연의 어머니로부터 딸을 부탁한다는 유언을 들었고 딸이 아주 무서운 사람들에게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서연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했지만 그녀가 의지할 만한 한 사람, 과거에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돕던 한 인권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그 변호사는 몇 년 전 사망했지만 그가 운영하던 작은 쉼터의 주소는 남아 있었다. 그 주소는 서울에서도 가장 낡고 가난한 동네 중 하나인 미로 같은 골목길로 가득 찬 곳이었다. 마침내 표적이 좁혀졌다. 강태민은 이번에는 직접 움직이기로 결심했다. 그는 경호원 한 명만을 대동한 채 평범한 국산차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다. 화려한 마이바흐와는 어울리지 않는 회색빛의 가난이 내려앉은 동네,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위태롭게 서로를 의지하며 서 있었다. 그는 차를 골목 어귀에 세우고 김 비서가 보내온 낡은 건물의 사진과 실제 건물을 대조했다. 3층짜리 붉은 벽돌 건물. 창문에는 낡은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었고 그곳에 사람이 사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그는 차 안에서 고성능 망원경으로 건물의 창문을 응시했다. 몇 시간을 기다렸을까? 마침내 2층의 블라인드가 살짝 걷히고 작은 아이의 얼굴이 창밖을 내다보았다. 한하늘, 서연이 딸에게 지어준 이름이었다. 강태민은 숨을 삼켰다. 사진으로만 보던 아이, 며칠 전 빗속에서 스쳐 지나갔던 그 얼굴이었다. 아이는 잠시 창밖을 구경하다가 이내 안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잠시 후 한서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빨래 바구니를 들고 옥상으로 올라갔다. 8년의 세월은 그녀에게서 20살의 풋풋함을 앗아간 대신 고단한 삶의 흔적과 성숙한 여인의 그림자를 남겼다. 하지만 강태민의 눈에는 여전히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였다. 그는 당장 차에서 내려 그녀에게 달려가고 싶었다. 그녀를 끌어안고 왜 그랬느냐고,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느냐고 묻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가까스로 이성의 끈을 붙잡았다. 섣불리 다가갔다가는 그녀를 또다시 어둠 속으로 숨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먼저 알아야 했다. 누가 그녀를 쫓고 있는지, 그녀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는 적의 정체를 파악하고 완벽한 보호막을 만든 후에야 그녀 앞에 나설 수 있었다. 한편 낡은 집안의 한서연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지난 며칠간 그녀의 예민한 감각이 계속해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골목 어귀에 며칠째 세워져 있는 낯선 차량, 동네 슈퍼에서 마주친 수상한 눈빛의 남자. 이것은 지난 8년간 그녀를 괴롭혀온 익숙하지만 끔찍한 감각이었다. 그녀의 평화로운 은신처가 발각되었다는 동물적인 직감. 그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8년 전 그날 최진환 회장의 비서가 그녀를 찾아와 서늘한 목소리로 협박하던 순간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한서연 씨, 주제 파악을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강태민 도련님 곁에서 조용히 사라지세요. 당신 하나 때문에 강 회장님 집안과 우리 회장님 집안 사이에 불필요한 마찰이 생기는 걸 원치 않습니다. 만약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까지 지옥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 협박은 빈말이 아니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공장은 하루아침에 부도가 났고 가족은 길거리에 나앉았다. 그 모든 것이 최진원 회장의 계략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태민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사라져야만 했다.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못한 채. 엄마, 무슨 생각해? 하늘이가 그녀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물었다. 서연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딸. 배고프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이제 이곳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또다시 떠나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그녀는 이미 몇 번의 도주 경험으로 단출하게 꾸려놓은 비상용 가방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는 딸에게는 그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그녀 자신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이사가 아니라 또 다른 도망이라는 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언제쯤이면 이 지긋지긋한 악연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까? 그녀의 눈에 절망의 그림자가 스쳤지만 이내 딸의 얼굴을 보고 굳은 결심을 다졌다. 그녀가 무너지면 이 아이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엄마였고 그 무엇보다 강해야만 했다. 차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강태민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는 서연의 얼굴에 스치는 고단함과 불안감을 똑똑히 보았다. 그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가 지난 8년간 부와 권력의 정점에서 화려한 삶을 사는 동안 그녀는 어둡고 축축한 지하 세계에서 홀로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죄책감과 분노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혼자 두지 않을 것이다. 과거의 망령이든 현재의 위협이든 그가 모두 막아낼 것이다. 그는 조용히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고 수준의 경호팀을 준비시켜 24시간 저 건물을 감시한다. 개미 한 마리 얼씬하지 못하게 해. 그리고 최진환 회장의 최근 동향 아주 상세하게 다시 보고해.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의심이 아닌 확신이 담겨 있었다. 강태민은 며칠 동안 그림자처럼 그녀의 주변을 맴돌았다. 그는 차 안에서 혹은 근처 건물의 임시 사무실에서 망원경을 통해 그녀의 일상을 지켜보았다. 한서연은 아침 일찍 일어나 딸 하늘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낡은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 청소와 빨래를 했다. 오후에는 딸을 데리고와 함께 낡은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냈다. 너무나도 평범하고 단조로운 일상이었지만 그 안에는 필사적인 모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늘 주변을 경계했다. 낯선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굳어졌고 밤이 되면 모든 창문의 커튼을 꼼꼼하게 확인했다. 그 모습은 강태민의 가슴을 날카로운 칼로 베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가 지켜주지 못했던 지난 8년의 세월 동안 그녀는 얼마나 많은 밤을 저런 공포 속에서 홀로 지새웠을까. 그의 보호라는 이름의 감시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바심과 죄책감으로 변해갔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적의 정체를 파악하고 완벽한 계획을 세운 후에 나타나겠다는 이성적인 판단은 그녀의 지친 얼굴을 볼 때마다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녀를 만나야 했다. 직접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그녀의 눈을 보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물어야만 했다. 그는 김 비서에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라는 지시를 남기고 마침내 차에서 내렸다. 그는 하늘이가 유치원에 간 시간을 노렸다. 그녀가 혼자 있을 때, 그래서 대화에 더 집중할 수 있을 때를 택한 것이다. 낡은 다세대 주택의 좁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는 동안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수천억 규모의 계약을 체결할 때도 적대적 MA 전쟁을 치를 때도 느껴보지 못했던 극도의 긴장감이었다. 그는 2층의 낡은 철문 앞에 섰다. 초인종조차 없는 문을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으로 두드렸다. 누구세요?
문 안에서 경계심 가득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8년 만에 직접 듣는 목소리.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차마 입을 열지 못했다.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까?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 보고 싶었다고 해야 할까? 그의 침묵이 길어지자 문 안의 경계심은 더욱 커졌다. 누구시냐고 물었습니다. 대답 없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강태민은 마침내 결심한 듯 마른 입술을 열었다. 아주 오랫동안 그의 입안에서만 맴돌았던 그 이름. 나야, 태민이야, 서연아. 그가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순간 문 안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다. 잠시 후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아주 천천히 문이 열렸다. 문틈으로 드러난 한서연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지진이라도 만난 듯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놀람, 충격,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을 압도하는 깊은 두려움. 그녀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그를 응시했다. 네가 어떻게?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떨렸다. 강태민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한 걸음 다가섰다. 서연아, 일단 진정하고. 얘기 좀 해. 하지만 그의 접근은 오히려 그녀의 공포를 극대화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다. 오지 마. 당장 여기서 사라져.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누가 보냈어? 그녀의 반응은 재회의 기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것은 위협에 직면한 동물의 절박한 비명이었다. 그녀의 격렬한 거부에 강태민은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아무도 안 보냈어. 내가 널 찾은 거야. 8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어. 그는 진심을 담아 말했지만 그의 진심은 그녀가 세운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찾지 말라고 했잖아. 내 편지에 분명히 썼잖아.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네가 여기 나타나면 나랑 하늘이 우리 다 죽어. 그녀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절망과 공포가 뒤섞인 처절한 눈물이었다. 그녀가 내뱉은 하늘이라는 이름과 죽는다는 단어는 강태민의 뇌리에 비수처럼 밝혔다. 그는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녀의 몸은 새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무슨 소리야, 서연아. 누가 널 위협하는 거야? 말해줘. 내가 다 해결할게. 나 이제 그럴 힘이 있어.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하게 할 수 있어. 그는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그의 손을 뿌리쳤다. 네가 뭘 해결해. 네가 나타나는 것 자체가 문제야. 제발 부탁이야. 날 정말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냥 모른 척 해줘. 오늘 나를 본 적도 내 딸을 본 적도 없는 거야. 우린 그냥 처음부터 내 인생에 없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줘. 제발. 그녀는 거의 애원하듯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에 대한 원망이 아닌 그를 보호하려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강태민은 깨달았다. 그녀가 세운 침묵의 벽은 자신을 향한 증오나 원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려움으로, 그리고 어쩌면 아직도 남아있는 자신을 향한 애정으로 만들어진 방어벽이었다. 그녀는 자신과 딸뿐만 아니라 그까지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그를 밀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차가운 분노가 그의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대체 어떤 놈이 감히 그의 여자를 이토록 비참하게 만들었는가? 대체 누가 그녀에게서 웃음을 빼앗고 공포 속에서 살게 했는가?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질문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보호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의 눈빛은 아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다. 알았어. 지금은 물러날게. 하지만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한서연. 난 절대 포기 안 해. 네가 세운 그 벽,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숴버릴 테니까. 그리고 널 이렇게 만든 놈들, 내 손으로 전부 지옥에 쳐넣을 거야.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눈물 젖은 얼굴을 가슴에 새기듯 바라본 후 말없이 돌아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의 등 뒤에서 절망처럼 울려 퍼졌다. 계단을 내려오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새로운 전쟁의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그녀의 침묵은 그에게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었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히 과거를 되찾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여자와 어쩌면 그의 딸일지도 모르는 아이의 미래를 되찾는 성전이었다. 서울의 심장부 북악산 자락에 위치한 전통 한옥은 현대적인 빌딩 숲과 대조를 이루며 고고한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이곳은 명실상부 대한민국 재계를 암흑 속에서 지배해온 유성그룹의 총수 최진원 회장의 개인적인 아성이었다. 그는 잘 다듬어진 분재를 감상하며 짙은 보이차 향을 음미하고 있었다. 그의 wrinkled face에는 수십 년간의 권모술수와 탐욕이 새겨져 있었지만 겉으로는 인자한 노신사의 풍모를 하고 있었다. 회장님, 아우라 그룹의 강태민이가 최근 그룹의 모든 정보력을 총동원하여 한 여자와 아이를 찾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충실한 개인 비서인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최진화는 찻잔을 내려놓는 손길을 멈추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비치지 않았지만 뱀처럼 차가운 눈빛이 순간적으로 번뜩였다. 8년 조용히 묻어두었던 과거의 망령이 다시 깨어날 시간이 된 모양이었다. 한서연. 그 계집이 아직도 살아있었군. 그의 목소리는 찬물처럼 따뜻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8년 전 자신의 계획이 완벽했다고 믿었다. 강태민의 발목을 잡고 있던 가난한 집안의 딸. 그는 그녀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공장의 비리를 조작하여 파산시키고 그 죄를 모두 뒤집어 씌웠다. 그리고 그녀에게 접근해 강태민의 곁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그 역시 파멸할 것이라 협박했다. 어리고 순진했던 계집은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했다. 최진환에게 한서연은 그저 눈엣 가시 같은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 자신의 추악한 비리를 알고 있던 한서연의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증거이자 위협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최진환의 비자금 내역이 담긴 장부를 가지고 그를 압박하려 했었다. 최진환은 그를 제거하고 장부를 손에 넣었지만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딸인 한서연까지 철저히 감시하고 굴복시켰다. 그녀가 아이까지 낳아 숨어 살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박 실장이 물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8년 전처럼 다시 경고를.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최진환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아니, 상황이 달라졌어. 지금의 강태민은 8년 전의 풋내기가 아니야. 아비마저 밀어내고 아우라를 집어삼킨 괴물이 되었지. 경고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아. 오히려 그의 호기심과 분노만 자극할 뿐이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마치 그의 발 아래 놓인 장기판과 같았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이다. 싹을 잘라내야 다시는 자라나지 못하는 법이지. 그의 말에 박 실장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명백한 살인짓이었다. 이번에는 실수가 없어야 한다.
지난번처럼 어설픈 건달놈들 보내서 소란 피우지 말고 가장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자들로 골라 흔적을 남겨서는 안 돼. 그 계집과 아이 둘 다 이 세상에서 조용히 사라지게 만들어. 강태민이가 평생 그리움 속에서 고통받도록 시체조차 찾지 못하게 해야 한다. 최진원의 목소리는 한치의 감정도 싣지 않은 채 그저 하나의 업무를 지시하는 것처럼 냉정했다. 그에게 두 모녀의 목숨은 거대한 사업 계획에서 제거해야 할 작은 장애물에 불과했다. 그의 무자비한 명령이 떨어진 바로 그날 밤 한서연의 낡은 보금자리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강태민을 만난 후 그녀는 이미 떠날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였다. 내일 아침 동이 트는 대로 하늘이를 데리고 마지막 비상 연락망을 통해 구해둔 다른 은신처로 떠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적은 그녀보다 한 발 빨랐다. 늦은 밤 하늘이를 간신히 재우고 마지막으로 짐을 점검하던 서연은 현관문 쪽에서 들려오는 아주 미세한 소리에 온몸이 굳었다. 낡은 자물쇠가 힘없이 풀리는 소리. 그녀는 숨을 죽였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듯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부엌으로 달려가 가장 날카로운 식칼을 손에 쥐고 딸이 자는 방문 앞을 막아섰다. 현관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검은 그림자 두 개가 집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들은 전문 킬러였다. 발소리조차 내지 않는 움직임, 어둠 속에서도 사물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능숙함. 그들의 목표는 오직 두 사람의 생명이었다. 한 명이 거실을 수색하는 동안 다른 한 명은 침실 쪽으로 향했다. 서연은 공포로 질식할 것 같았지만 딸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 그녀를 지탱했다. 침실로 향하던 남자가 그녀와 마주쳤다. 남자의 눈이 순간 놀라움으로 커졌지만 이내 냉혹한 사리로 가득 찼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다. 서연은 눈을 질끈 감고 비명을 지르며 식칼을 휘둘렀다. 하지만 전문 킬러에게 그녀의 저항은 어린아이의 몸부림에 불과했다. 남자는 가볍게 그녀의 팔을 제압하고 칼을 떨어뜨리게 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낡은 창문이 박살나며 검은 전투복을 입은 남자들이 연기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강태민의 최정예 경호팀이었다. 그들은 24시간 감시 임무 중 열감지 카메라를 통해 침입자의 존재를 확인하고 즉시 진입한 것이었다. 순식간에 좁은 집 안은 격렬한 격투의 장으로 변했다. 상황이 불리해진 것을 깨달은 킬러들은 지체 없이 퇴각을 선택했다. 그들은 연막탄을 터뜨려 시야를 가린 후 들어왔던 것처럼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모든 것은 불과 1, 2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연기가 거치고 경호팀장의 부축을 받고서야 서연은 간신히 주저앉았다. 그녀의 다리는 더 이상 몸을 지탱할 힘이 없었다. 같은 시각 펜트하우스에서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던 강태민은 전화기를 부서져라 움켜쥐었다. 김 비서로부터 경호팀이 침입자를 격퇴했고 두 모녀는 무사하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그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명백한 살해 시도였다. 적이 마침내 이빨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방어만 하고 있을 수 없었다. 그녀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제 그녀와 아이를 자신의 성 안으로 들여야만 했다. 강태민이 낡은 다세대 주택에 도착했을 때 현장은 이미 그의 경호팀에 의해 완벽하게 통제된 상태였다. 깨진 유리 조각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공기 중에는 아직도 희미하게 연막탄의 매캐한 냄새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방 한 구석에서 잠든 딸을 필사적으로 끌어안은 채
담요를 뒤집어 쓰고 미세하게 떨고 있는 한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고 텅 빈 눈동자는 방금 겪은 끔찍한 공포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한 상태였다. 강태민이 다가서는 것을 본 경호팀장이 조용히 물러섰다. 그는 서연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존재를 인식한 서연의 몸이 경직되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빛은 그를 향한 원망과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결국 이렇게 됐네. 네가 나타나지만 않았어도.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 하나 없이 건조하게 갈라져 나왔다. 강태민은 그녀의 비난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변명이나 위로가 아니었다. 그녀가 외면하고 싶어하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가 해야 할 일이었다. 그는 감정을 완전히 배제한 비즈니스 협상을 할 때와 같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단순한 협박범이 아니었어. 전문 킬러들이었지. 목적은 단 하나, 당신과 하늘이의 목숨이었고, 내가 아니었더라도 그들은 조만간 당신을 찾아냈을 거야. 당신이 만든 침묵의 벽은 총알을 막아주지 못해. 서연아, 그의 말은 얼음 송곳처럼 그녀의 마지막 방어 기제를 파고들었다. 그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품 안에서 곤히 잠든 딸아이의 온기가 그녀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그녀 혼자라면 어떻게든 도망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적을 상대로 한평생 도망자로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강태민은 그녀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거스를 수 없는 명령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이제 당신의 방식은 끝났어. 지금부터는 내 방식대로 해. 나와 함께 가야겠어. 이곳에 1분 1초라도 더 머무는 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야. 그는 일어서서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 그 손은 따뜻한 위로가 아닌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한서연은 한참 동안 그의 손과 잠든 딸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다. 그것은 8년간의 도망자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항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크고 단단했다. 8년 전 설렘으로 가득 찼던 그 손은 이제 그녀와 딸의 유일한 동아줄이 되어 있었다.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김 비서의 지휘 아래 경호팀은 단 10분 만에 두 모녀의 단출한 짐을 챙겼다. 그들은 마치 군사 작전을 수행하듯 보안이 확보된 비상 통로를 통해 건물을 빠져나왔다. 한서연은 잠든 하늘이를 품에 안고 강태민의 철통 같은 호의를 받으며 방탄 기능이 탑재된 검은 세단에 올라탔다. 차가 미끄러지듯 어둠 속으로 출발하는 순간 그녀는 창밖으로 빠르게 멀어지는 지긋지긋했지만 유일했던 보금자리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차가 도착한 곳은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남산타워 근처의 최고급 펜트하우스였다. 이곳은 강태민의 개인적인 공간과는 별개로 오직 VIP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아우라 그룹의 비밀 안전가옥이었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24시간 경호 인력이 상주하는 그야말로 현대판 요새였다. 낡고 비좁은 다세대 주택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화려하고 거대한 공간에 들어선 순간 서연은 숨이 멎는 듯했다. 와, 엄마, 여기 성이야? 잠에서 깬 하늘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아이의 순수한 감탄사에 서연은 차마 웃을 수도 울 수도 없었다. 강태민은 잠시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음 같은 표정에 아주 찰나의 순간
복잡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곧 시선을 거두고 대기하고 있던 가사 관리인에게 두 모녀를 안내하라고 지시했다. 필요한 건 뭐든지 말해. 여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니까. 아무 걱정 말고 푹 쉬도록 해.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다른 공간으로 사라졌다. 개인적인 감정의 동요는 거기까지였다. 강태민은 자신의 서재로 들어서는 순간 사랑하는 여자를 구한 남자가 아닌 전쟁을 앞둔 냉혹한 군주로 완벽하게 돌아왔다. 그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켜고 아우라 그룹의 핵심 임원들을 소집했다. 화면에 나타난 인물들은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최고의 브레인들이었다. 강태민의 목소리는 회의실의 공기를 얼려버릴 듯 차가웠다. 지금부터 아우라 그룹은 유성 그룹을 상대로 전면전을 시작한다. 그의 폭탄 선언에 임원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유성 그룹은 최진환이 이끄는 재계의 늙은 여우이자 결코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었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토를 달지 못했다. 강태민의 결정은 곧 법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스크린에 유성그룹의 복잡한 지배 구조와 사업 포트폴리오를 띄웠다. 그의 손가락이 유성의 핵심 계열사인 대양건설을 가리켰다. 최진환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바로 여기다. 대양건설은 현재 두바이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수주에 사활을 걸고 있지. 이 계약이 무너지면 유성그룹 전체가 휘청거리게 될 거야. 김비서. 네, 회장님. 대양건설이 제출한 입찰 서류의 모든 약점을 분석해 자금 조달 계획, 기술력, 현지 파트너와의 관계까지 먼지 하나까지 털어서 언론에 흘려. 동시에 우리가 가진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두바이 왕실의 유성의 리스크를 최대한 부각시켜. 이 사회에는 내가 직접 들어간다. 그의 전략은 정교하고 잔인했다. 그는 적의 심장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었다. 회의는 짧고 굵게 끝났다. 각자의 임무를 부여받은 임원들이 사라진 후 강태민은 홀로 남아 창밖의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거대한 전쟁터의 불꽃처럼 보였다. 그는 한서연과 하늘이를 가장 안전한 곳에 두었다. 이제 그가 할 일은 그들 주변을 위협하는 모든 적들을 흔적도 없이 제거하는 것뿐이었다. 개인적인 복수심은 차가운 전략 뒤로 숨겨졌다. 이제 이것은 그의 여자와 아이를 지키기 위한 아우라 그룹의 총수 강태민의 공식적인 전쟁이었다. 강태민이 선포한 전쟁은 소리 없는 쓰나미처럼 대한민국 재계를 강타했다. 아우라 그룹의 막강한 자본력과 정보력은 유성그룹의 가장 취약한 고리인 대양건설을 향해 무자비하게 쏟아부어졌다. 강태민은 단순한 경영권 싸움이 아닌 적의 존재 자체를 말살하려는 듯이 움직였다. 그는 밤낮을 잇고 전쟁 지휘 본부에서 살다시피 했다. 그의 눈은 잠 못 이룬 탓에 붉게 충혈되었지만 정신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서 있었다. 그의 첫 번째 공격은 언론을 통해 시작되었다. 아우라 그룹의 정보팀이 파헤친 대양건설의 부실한 재무 구조와 과거 비리 의혹들이 익명의 제보 형식으로 연일 신문 지명과 방송 뉴스를 장식했다.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최진환 회장은 자신의 언론 인맥을 총동원하여 방어에 나섰지만 아우라가 풀어놓는 정보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치명적이어서 역부족이었다. 두 번째 공격은 더욱 결정적이었다. 강태민은 직접 전용기를 타고 두바이로 날아갔다. 그는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발주한 왕실의 핵심 인물들과 비밀리에 접촉했다. 그는 대양건설의 리스크를 단순히 부각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아우라 그룹이 직접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훨씬 더 안정적이고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피력했다. 그의 제안은 매력적이었고 왕실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강태민은 끊임없이 8년 전의 기록들을 파고들었다. 그는 전쟁의 표면적인 이유 뒤에 숨겨진 진짜 진실을 원했다. 한서연이 왜 최진환을 그토록 두려워했는지, 그들의 악연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아내야만 했다. 그는 최진환의 지난 20년간의 모든 사업, 거래 내역, 비자금 흐름, 심지어 개인적인 통화 기록까지 샅샅이 추적하도록 지시했다. 마치 고고학자가 유물을 발굴하듯 그는 과거의 파편들을 하나하나 맞춰나갔다. 결정적인 단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다. 대양건설의 비리를 추적하던 중 회계팀의 한 직원이 8년 전에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발견한 것이다. 거액의 돈이 유령회사를 거쳐 한 작은 하청업체의 부도 처리에 사용된 흔적이었다. 그리고 그 하청업체의 대표 이름은 한정식, 바로 한서연의 아버지였다. 강태민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즉시 그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자신의 앞으로 가져오게 했다. 먼지 쌓인 서류 더미 속에는 8년 전의 끔찍한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최진환은 자신의 비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한서연 아버지의 공장을 이용했다. 그리고 모든 비리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그는 모든 죄를 한정식 대표에게 뒤집어 씌우고 회사를 의도적으로 파산시켜 버린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퇴직 형사를 수소문에 만난 강태민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정식 대표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최진환의 비자금 장부가 담긴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 증거는 의문의 화재로 공장과 함께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공식적인 발표는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이었지만 퇴직 형사는 그것이 명백한 살인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때는 최 회장의 힘이 너무 막강해서 아무도 진실을 파헤칠 엄두를 내지 못했소. 따님인 한서연 양이 실종된 것도 아마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거요. 그 아이가 살아있는 한 최 회장에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였을 테니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녀가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숨어야만 했는지, 그녀가 왜 자신을 밀어내야만 했는지, 그것은 단순한 협박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죽이고 가정을 파탄낸 원수의 손아귀에서,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원인이 자신과 강태민의 관계에 있다고 믿는 죄책감 속에서 홀로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강태민은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분노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추악한 진실이었다. 최진환은 단순히 그의 연인을 떼어놓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한 가정을 무참히 짓밟고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렸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을 서연이 홀로 감당하게 만들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그는 거실에서 하늘이와 함께 동화책을 읽고 있는 서연을 보았다. 세상의 모든 근심을 잊은 듯한 평화로운 풍경. 아이의 웃음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다. 서연은 그의 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순간 경계심이 스쳤지만 곧 그의 붉게 충혈된 눈과 지친 얼굴을 보고는 자신도 모르게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 있었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태민은 아무 대답 없이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 앞에 섰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서연의 몸이 굳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그의 품은 단단하고 뜨거웠다.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올려 나오는 것처럼 낮고 거칠게 잠겨 있었다. 내가 너무 늦어서 정말 미안해. 너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제 다 끝났어. 내가 다 끝낼게. 약속할게. 그의 말에 서연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지난 8년간 억지로 눌러왔던 모든 서름과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며 그녀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물은 그의 심장에 불을 질렀다. 그의 분노는 이제 개인적인 복수심을 넘어 정의를 실현하려는 신성한 의무감으로 변모했다. 그는 더 이상 최진환을 비즈니스 상대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용서받을 수 없는 악마였고 강태민은 기꺼이 그 악마를 심판하는 처형자가 될 생각이었다. 그의 눈빛이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향했다. 이제 이 전쟁은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끝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한서연의 울음은 강물이 둑을 무너뜨리듯 8년 동안 겹겹이 쌓아 올린 감정의 벽을 허물어뜨렸다.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평범한 여자아이처럼 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그 눈물은 지난 세월의 공포와 외로움, 그리고 말하지 못했던 모든 진실의 무게를 씻어내는 듯했다. 강태민은 아무 말 없이 그녀가 스스로 감정을 추스를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그의 단단한 팔은 그녀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세상이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서연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해져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앓던 병의 고름을 짜낸 것처럼 공포에 잠식되었던 그녀의 눈동자에 희미하게나마 생기가 돌아왔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를 부드럽게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건넸다. 그날 회장님, 아니, 최진환 그 사람이 보낸 비서가 찾아왔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8년 전 그날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녀는 태민을 만나기 전 아버지가 최진환의 비자금 문제에 얽혀 협박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늘 괜찮다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태민과의 관계가 깊어지자 최진환의 압박은 그녀를 직접 향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녀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공장을 파산시키고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다. 그리고 그녀에게 선택지를 주었다. 태민의 곁에서 영원히 사라지거나 아니면 태민마저 자신들처럼 파멸하는 것을 지켜보거나. 그들은 당신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당신의 약점, 당신의 꿈. 만약 내가 떠나지 않으면 그들은 아우라 그룹을 무너뜨려서라도 당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거라고 했어요. 그녀는 떠나기로 결심했다. 태민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그를 떠나고 며칠 뒤 그녀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늘이의 존재는 그녀에게 절망 속 한 줄기 빛이었지만 동시에 더 큰 공포의 시작이기도 했다. 그녀는 최진환의 감시망을 피해 아이를 지켜야만 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오랜 친구였던 인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모든 기록을 지우고 유령처럼 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칼날 위를 걸어온 8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신분을 숨기기 위해 온갖 꾸준히를 마다하지 않았고 아이가 아파도 병원에 마음 편히 데려가지 못했으며 늘 누군가 자신을 쫓고 있다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쳤다. 강태민은 주먹을 너무 세게 쥔 나머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그의 심장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분노가 들끓었다. 그 장부,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셨다는 비자금 장부 말이야. 혹시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버지는 화재 사고가 나기 직전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저에게 작은 열쇠 하나를 주셨어요. 은행 비밀금고 열쇠라고만 하셨죠. 하지만 그 직후 사고가 났고 저는 그 금고를 확인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저 아버지의 유품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속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낡은 가방, 깊숙한 곳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그것이 바로 최진환을 무너뜨릴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한편 강태민의 전방위적인 공격에 유성그룹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두바이 프로젝트 계약은 사실상 파기되었고 대양건설의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다. 협력사들은 줄지어 등을 돌렸고 검찰은 그룹의 비자금 의혹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최진화는 자신의 아성인 한옥 집무실에서 미친 사람처럼 날뛰고 있었다. 강태민, 그 애송이 놈이 감히 내 목에 칼을 들이대? 그는 값비싼 도자기를 벽에 던져 박살내며 소리쳤다. 그의 앞에는 박 실장을 비롯한 핵심 임원들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아무도 감히 늙은 사자의 분노를 감당하려 하지 않았다. 최진환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다. 그는 평생 남을 짓밟고 그 위에 군림해 왔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은 그의 인생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저놈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자금력과 명분 모두 저쪽에 있습니다. 박 실장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의 말에 최진환의 눈이 번뜩였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럼 비정상적인 방법이 있다는 건가?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섬뜩한 냉정을 되찾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었다. 그리고 그는 쥐가 아니라 평생을 최상위 포식자로 살아온 늙은 호랑이였다. 그는 박 실장에게 다가가 어깨를 잡았다. 그의 눈빛은 지옥의 악마와도 같았다. 강태민의 가장 큰 약점이 뭐라고 생각하나? 돈, 명예, 아니. 그놈은 8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바로 그 계집 한서연이지. 그리고 이제는 하나가 더 늘었더군. 그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그 아이를 데려와. 강태민이가 제 발로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어야지. 그놈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 손에 쥐고 천천히 숨통을 조여주는 거야. 그것은 사업가의 결정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은 자의 마지막 발악이자 가장 추악한 복수였다. 박 실장은 순간 망설였지만 최진환의 살기 어린 눈빛에 인해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진환의 계획은 치밀하고 신속하게 실행되었다. 그는 아우라 그룹의 보안 시스템에 아주 오래전부터 심어놓은 자신의 스파이를 움직였다. 안전가옥의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의 직원이었다. 그는 누구의 의심도 사지 않고 펜트하우스 내부의 구조와 경호 인력의 교대 시간 등 핵심 정보를 빼내 최진환에게 보고했다. 운명의 그날 오후 서연은 하늘이와 함께 펜트하우스 내에 있는 작은 실내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경호원들이 외부 경계에 집중하는 사이 잠시나마 평화를 만끽하는 시간이었다. 바로 그 짧은 순간 정원의 유지보수를 위해 들어온 직원 복장의 남자 2명이 하늘이에게 접근했다. 모든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다. 한 명이 서연의 시선을 끄는 동안 다른 한 명은 클로로포름이 묻은 손수건으로 아이의 입을 막았다. 서연이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그들은 아이를 데리고 미리 파악해둔 비상용 통로를 통해 유유히 사라졌다. 하늘아, 서연의 절규가 펜트하우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리고 경호원들이 몰려왔지만 이미 아이는 사라진 후였다. 같은 시각 유성그룹과의 마지막 협상을 위해 집무실에 있던 강태민의 개인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였다. 그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최진환의 조소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태민 군, 오랜만이군. 지금 자네의 소중한 딸은 내가 데리고 있네. 살리고 싶으면 지금 당장 유성에 대한 모든 공격을 멈추고 빈손으로 내가 말하는 장소로 나오게. 아, 물론 경찰에 알릴 생각은 마시게. 그럼 아이의 안전은 보장할 수 없으니. 전화가 끊기고 강태민의 사무실에는 지옥과도 같은 정적이 흘렀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남은 것은 오직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차가운 분노뿐이었다. 최진환의 목소리가 끊긴 후 강태민의 집무실에는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는 절대적인 정적이 흘렀다. 김 비서는 감히 숨조차 쉬지 못했다. 그의 눈에 비친 강태민의 모습은 평생 본 적 없는 인간의 감정이 완전히 거세된 냉혹한 살상 무기 그 자체였다. 그의 분노는 뜨겁게 폭발하는 대신 주변의 모든 온도를 빼앗아가는 극한의 냉기로 응축되고 있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인간의 눈이 아니었다. 목표물을 포착하고 목숨을 끊기 직전에 굶주린 늑대의 눈이었다. 그는 아주 천천히 소리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비상 인터컴을 통해 서재에 있던 한서연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이미 경호원들의 보고를 받고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다. 태민 씨, 하늘이가, 우리 하늘이가. 수화기 너머로 그녀의 절규가 들려왔다. 강태민의 목소리는 그러나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 침착함이 오히려 듣는 이를 압도했다. 내 말 들어, 서연아. 지금부터 우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돼. 당신은 내가 하늘이를 되찾아올 거라고 믿기만 하면 돼.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내 딸을 내 품에 다시 안겨줄게. 약속해.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의심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동시에 이 전쟁에서 그녀가 해야 할 역할을 명확히 했다. 바로 믿고 기다리는 것. 전화를 끄는 그는 김 비서를 돌아보았다. 플랜 B를 실행한다. 그의 짧은 명령에 김 비서는 즉시 움직였다. 플랜 B. 그것은 적이 가장 비이성적인 수단을 동원했을 경우를 대비해 강태민이 미리 준비해둔 비상 계획이었다. 아우라 그룹의 모든 자원과 인력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사냥 작전의 시작이었다. 정보팀은 최진원의 전화 발신지를 역추적하고 그의 알려진 모든 은신처와 유령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위성까지 동원해서 그놈이 숨을 만한 모든 구멍을 찾아내 그의 지시는 빠르고 정확했다. 동시에 자금 추적팀은 한서연 씨가 준 열쇠를 가지고 즉시 은행으로 가 검찰과 경찰의 협조를 얻어 무슨 수를 써서든 일시간 안에 그 금고를 열고 내용물을 확보해 최진환의 숨통을 법적으로 끊어버릴 증거가 그 안에 있을 거다. 마지막으로 그는 경호 총괄팀장을 불렀다. 최정예 알파팀만 소집해 실탄을 장전하고 최첨단 진압 장비를 모두 챙겨. 이건 구출 작전인 동시에 소탕 작전이다. 최진환과 그 하수인들 단 한 놈도 살려보낼 생각 마. 그의 눈빛은 얼음보다 차가웠다. 그는 더 이상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움직일 생각이 없었다. 자신의 딸을 건드린 대가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가르쳐 줄 생각이었다. 최진환이 지정한 장소는 인천항 근처의 폐공장이었다. 강태민은 그의 요구대로
홀로 가야만 했다. 하지만 그는 바보가 아니었다. 그것이 교란 작전이거나 함정일 가능성이 높았다. 정보팀이 발신지를 추적한 결과 실제 통화가 이루어진 곳은 그 폐공장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물류 창고 단지였다. 문제는 그 단지 안에 수십 개의 비슷한 창고가 있다는 점이었다. 바로 그때 지휘본부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한서연이 스크린에 뜬 위성 사진 중 한 곳을 가리켰다. 여기일지도 몰라요. 대성수산이라는 이름.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최진환이 밀수품을 숨기기 위해 이용하던 곳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녀의 기억은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모든 정보가 한 곳을 가리켰다. 목표가 확정되었다. 강태민은 방탄조끼를 입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그의 차 뒤로 그림자처럼 알파팀의 차량들이 거리를 두고 따랐다. 빗줄기가 다시 굵어지기 시작했다. 마치 마지막 결전에 막이 올랐음을 알리는 듯했다. 어둡고 음산한 항구의 창고에 도착했을 때 최진환은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거대한 창고 안에는 그와 그의 충실한 부하 몇 명, 그리고 의자에 묶여 입에 재갈이 물린 채 겁에 질려 있는 하늘이가 있었다. 왔군. 역시 자네는 그 계집애에게 꼼짝 못할 줄 알았지. 최진환이 광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평생을 쌓아 올린 자신의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그는 모든 것을 건 마지막 도박을 하고 있었다. 무릎 꿇어.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 내 놈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우라 그룹을 나에게 넘기겠다고 맹세해. 그럼 이 아이의 목숨은 살려주지. 강태민은 그의 말에 순순히 따르는 척하며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은 오직 하늘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아이는 울고 있었지만 아빠를 보자 눈빛이 흔들렸다. 강태민은 눈짓으로 아이를 안심시켰다. 괜찮아. 아빠가 왔어. 그의 시선은 동시에 창고 내부의 구조, 적의 수와 위치, 그리고 하늘이와의 거리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었다. 내 아비도 내 앞에서 이렇게 빌었어야 했는데 멍청하게도 끝까지 버티다가 제 명을 재촉했지. 내 놈도 마찬가지야. 한서연 그 계집만 아니었어도 최진환이 승리에 도취해 모든 것을 짓거리는 순간 강태민의 옷깃에 숨겨진 초소형 녹음기는 그의 모든 자백을 담고 있었다. 이제 알겠나? 이 세상은 힘 있는 자가 법이고 정이라는 것을. 최진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창고의 모든 출입문이 굉음과 함께 폭파되었다. 섬광탄이 터지며 시야를 멀게 했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레이저 조준기가 달린 총구를 든 알파팀 대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모든 것은 단 몇 초 만에 일어났다. 최진환의 부하들은 제대로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쓰러졌다. 혼란의 와중에 최진환은 마지막 발악으로 하늘이를 붙잡아 인간 방패로 삼고는 강태민을 향해 총을 겨눴다. 오지마, 다가오면 이 아이를 쏴버릴 거야. 바로 그 순간 겁에 질려있던 하늘이가 아빠를 지키겠다는 생각에 온 힘을 다해 최진환의 손을 깨물었다. 악, 고통에 찬 비명이 터져 나오고 최진환의 총구가 잠시 흔들렸다. 강태민은 그 0.1초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전광석화처럼 몸을 날려 최진환의 팔을 꺾고 총을 빼앗았다. 격렬한 몸싸움 끝에 강태민은 최진환을 바닥에 완전히 제압했다. 그는 분노로 가득 찬 주먹을 들어 올렸지만 딸의 얼굴을 보고는 간신히 이성을 되찾았. 그의 복수는 이런 식이어선 안 되었다. 법의 심판, 그것이 최진환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지옥이었다. 때맞춰 창고 밖으로
요란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태민이 미리 알려둔 정보에 따라 경찰 특공대가 현장을 포위한 것이었다. 최진환이 절망적인 눈으로 그를 노려보며 체포되는 순간 강태민의 이어폰에서 김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확보했습니다. 비자금, 장부, 원본, 살인교사 녹취 파일, 최진환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태민은 떨고 있는 하늘이를 품에 꼭 끌어안았다. 아이의 작은 몸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가 그의 차가운 분노를 천천히 녹여내렸다. 창고 문이 열리고 한서연이 달려들어왔다. 그녀는 두 사람을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길고 길었던 폭풍이 마침내 멎고 있었다. 밖에서는 거짓말처럼 비가 그치고 어두운 항구의 하늘 위로 희미한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다. 최진환의 몰락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거대한 스캔들이 되었다. 한서연의 아버지가 목숨과 맞바꿔 지키려 했던 비밀 장부와 강태민이 녹음한 그의 자백은 그가 저지른 수십 년간의 범죄를 입증하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되었다. 살인교사, 횡령, 배임, 비자금 조성. 그의 죄목은 끝이 없었고 유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왕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했고 사람들은 정의가 마침내 승리했다며 환호했다. 하지만 강태민에게 세상의 소음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이제 남산의 펜트하우스, 그 안에 있는 두 여자로 축소되어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찾아온 고요함은 어색했다. 8년이라는 시간의 강은 생각보다 깊고 넓었다. 그들은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도 아니었지만 운명이라는 질긴 끈으로 묶인 기묘한 가족이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한 첫 며칠, 집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한서연은 여전히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작은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녀는 강태민의 배려에 감사했지만 동시에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거리를 두었다. 하늘이 역시 낯선 환경과 갑자기 나타난 아빠라는 존재에 혼란스러워하며 엄마의 뒤에 숨기 바빴다. 강태민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지난 8년간 오직 일만 아는 기계처럼 살아왔다. 가족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따뜻한 아빠가 되는 법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그가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그는 관찰하고 분석하고 배웠다. 그는 하늘이가 좋아하는 동화책이 무엇인지, 어떤 음식을 편식하는지, 잠들 때 어떤 인형을 안고 자는지 조용히 지켜보았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서재에서 일에 몰두하는 대신 하늘이의 방으로 갔다. 아이는 공룡 인형들을 가지고 혼자 놀고 있었다. 그는 어색하게 문 앞에 서 있다가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다. 그 공룡 이름이 뭐야? 그의 질문에 하늘이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티라노사우루스예요. 제일 힘이 세요. 강태민은 아이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아저씨는 스테고사우루스를 좋아하는데 등과 꼬리에 멋진 골판이 있잖아. 그는 인터넷에서 밤새 공부한 공룡 지식을 총동원했다. 처음에는 시큰둥하던 하늘이도 그가 공룡의 특징들을 줄줄 꿰고 있자 조금씩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공룡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시작이었지만 거대한 빙하를 깨는 첫 균열이었다. 그 모습을 문 밖에서 지켜보던 한서연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강태민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과거에 그는 늘 차갑고 자신만만했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남자는 서툴지만
진심으로 다가서려 노력하고 있었다. 그녀 역시 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언제까지나 과거의 피해자로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다. 며칠 뒤 그녀는 강태민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다. 펜트하우스 옥상에 작은 정원을 가꾸고 싶다고. 그녀의 아버지는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이 취미였고 흙냄새는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강태민은 다음 날 대한민국 최고의 조경 전문가를 불러 옥상을 그녀만을 위한 비밀의 화원으로 바꿔주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으며 지난 8년간 잃어버렸던 자신만의 시간을 되찾기 시작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세 사람은 아주 천천히 서로에게 스며들었다. 하늘이는 더 이상 강태민을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출근하는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아이가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는 강태민의 심장을 통째로 흔들었다. 아빠, 오늘 일찍 와서 공룡놀이 또 해줘야 해요. 그 순간 강태민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 어떤 수천억짜리 계약보다 더 값진 순간이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강태민은 두 사람을 데리고 서울을 떠나 강원도의 한적한 호숫가에 있는 별장으로 향했다. 그곳은 그가 어린 시절 유일하게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유를 느꼈던 추억의 장소였다. 그는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가 아닌 평범한 가정이 될 수 있는 진짜 집에서. 별장에 도착한 날 밤 하늘이가 잠든 후 강태민과 한서연은 호수가 보이는 테라스에 나란히 앉았다. 밤하늘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보석처럼 밝혀 있었다. 오랫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았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따뜻한 침묵이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강태민이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기억나? 우리 20살 때 언젠가 이런 곳에서 살자고 약속했던 거.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나요. 당신은 사업으로 성공하고 나는 예쁜 정원을 가꾸고 아이는 둘쯤 낳자고 했었죠. 그녀의 목소리에 아련한 슬픔이 스쳤다. 강태민은 그녀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우린 8년을 잃어버렸지만 아직 우리에겐 더 많은 시간이 남았어. 이제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 내가 네 옆에서, 하늘이 옆에서 평생 지켜줄게. 비가 오면 우산이 되어주고 바람이 불면 바람막이가 되어줄게. 그러니 다시 시작해줄 수 있겠어. 나와 함께. 그의 말은 화려한 미사여구는 없었지만 그 어떤 프러포즈보다 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한서연은 대답 대신 그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공포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와 행복, 그리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긴 따뜻한 눈물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이른 새벽부터 잠이 깬 세 사람은 호숫가로 산책을 나갔다. 밤사이 옅은 안개가 내려앉아 몽환적인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다. 강태민은 하늘이를 목마 태우고 한 손으로는 서연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마침내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더니 장엄한 아침해가 산 너머로 솟아올랐다. 눈부신 햇살이 안개를 걷어내고 세상을 환하게 비추었다. 그것은 마치 길고 어두웠던 밤이 끝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았다. 8년 전 지독한 폭우 속에서 시작되었던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모든 상처를 씻어낸 찬란한 아침 햇살 속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비는 완전히 그쳤고 그들 앞에는 오직 눈부신 내일만이 펼쳐져 있었다.